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달 3월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3,736명, 사망자 2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 19번째, 20번째 확진자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19번째 확진자 80세 남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세상을 떠난 거고요. 20번째 확진자 86 여성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기다리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77세 여성이 어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로 인해서 22번째 사망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게 이번이 4번째라는 사실이 더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기 힘들었죠. 우체국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하는데요. 마스크 한 매당 1,000원이고 사전에 우체국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당일 판매 수량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줄을 쫙 서 있는데 전국 하루 판매 물량은 65만 장이고요. 판매 수량은 1인당 5매로 제한이 됩니다. 아직 마스크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역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대구 지역 응급실의 응급 과장이 인턴들하고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째 라면만 먹고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올렸죠. 그런 기사를 보고 대구 달성고 교사들이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돌봐주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이런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대구 시민들 응원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첫 주인 오늘 전국의 대기질 대체적으로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일부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어서 외출하실 때는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표정도 좋습니다.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매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금방 그쳐서 출근길 우산을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지만 오전 중으로 그친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5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후에는 7도에서 13도 선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것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의 첫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아이들 등교 준비하고 네.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 옷 입히고 가방 챙겨주고 굉장히 분주해야 할 아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736명의 확진자, 22명의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망자도 그렇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19를 위기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죠. 정말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밖에 외출하기가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려워지죠. 날도 좀 좋아지면 애들하고 좀 나가서 이게 산도 돌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 만나면 예전 같으면 손도 잡고 몇 마디 건네잖아요. 근데 그냥
마스크 낀 상태에서 눈인사만 하게 되고 장갑 끼고 그냥 멀리서 빠이빠이만 하니까 좀 삭막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일하는 엄마들은 더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저는 진짜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데 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날씨도 풀렸는데 사실 어르신들 산책도 하고 하셔야 네. 되는데 지금 또 혹시 감염될까 봐 걱정돼서 집에만 계시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대구 지역, 대구 출신이라서 제 친척들이 대부분 대구에 거주를 네. 하는데 계속 연락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집에 아예 못 나오는 게 일주일간 못 나오고 이러니까 네. 너무 답답해하고 또 밖에 나가기 불안하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척들이 있는 지역을 확인하거나 혹은 뭐 주위 상암동도 그렇잖아요. 제가 활동하는 공간을 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동 경로 혹은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다면 걱정이 또 배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사는 지역에도 감염자가 나왔다고 이게 문자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감염 경로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자주 갔던 마트도 있고 근처에 병원도 있고 하니까 진짜 너무 피부로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외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네, 정말 그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맞아, 표현이 맞아. 요즘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확진자가 최소 80여 명이라고 하는데 경로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쉽지가 않아서 걱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그 문자가 오면 네. 이제 그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거의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파트라든지 그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아파트인지 이게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다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대구 지역은 뭐 네.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다른 지역은 이제 이 동선이라든지 이걸 알려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게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네. 지난 주말에 산에 갔었는데 네. 산에 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오, 마주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가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악수는 아예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죠. 근데 감염자가 이동한 그 경로를 알 수 있으면 그나마 그곳을 피해가면 되는데 그 경로마저도 모른다. 거기서 회피한다 이렇게 네. 나오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이동 경로나 감염 경로를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심각 사태가 발령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법적 분쟁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땡땡땡땡 이동 경로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전파자 이동 경로입니다. 네, 먼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도 지역의 슈퍼 전파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로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한 서울 서초구 지역의 50대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월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벌써 경기도 지역의 2차, 3차 감염자가 7명까지 늘었고 예. 이 확진자의 2차, 3차 감염자들은 각자 수원, 화성, 오산시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양뿐이 아니고 지금 수원, 화성 뭐 이쪽으로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이러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분의 직업이 강사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19일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각기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른 경기도 지역까지도 감염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전국적으로 다 한두 명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경기도 네. 외에도 슈퍼 전파자로 지목을 받은 분이 계신 분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이 충남 천안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원래 20명 정도가 하루 사이에 급증하고 3월 1일 날 지금 68명으로 확진자가 왜 체크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가 한 명 있어요. 슈퍼 전파자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인데 직업이요. 네네. 피트니스 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줌바 댄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8곳 시내에서 댄스 강사를 하고 있었고요. 확진 판정을 2월 26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줌바 댄스면 엄마들 되게 많이 알죠. 해요. 네. 공간이 좁잖아. 폐쇄돼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실내에서 하니까. 그리고 땀 흘리고 웃으면 침 튀고 땀 튀고 막 이런 네. 상황인데 그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많습니다. 지금 수강생 한 8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피트니스 강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대구 빼고는 아마 천안이 지금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 충북 지역까지 소위 얘기하는 슈퍼 전파자로 인한 퍼짐이 그렇게 큰데 대구 이쪽 지역은 지금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이런 현실이라면서요. 이 가장 문제입니다. 대구는 지금 너무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 자체, 또 병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 1,300여 명이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요. 그러다가 뭐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지역뿐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슈퍼 전파자로 알려져 있는 31번 확진자가 나온 전과 나온 이후가 나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31번 환자 발생 이후에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죠. 네. 예배 장소면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노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감염이 될 것 같아요. 네. 탁탁 붙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밀집돼서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대구 확진자의 80%가 이 신천지 교회 예배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25일 날 501명이었는데 26일 날 597명, 어후. 또 27일은 731명이고 급기야 3월 1일 일요일 기준으로 2,113명이 지금 부쩍 늘었네요. 확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31번 확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도 잠깐 나눌까요? 네, 양측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네. 있기는 한데 먼저 보도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1번 확진자가 2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31번째 확진자는 지난 2월 6일 목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음 날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바로 이날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31번 확진자는 처음에는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8일 또 토요일인 15일 이렇게 2번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또 CT 촬영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확인되자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 주장에 따르면 환자가 이 2번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해외에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이 31번 확진자가 일요일인 16일 날 교인 400여 명이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요. 예. 또 9일 날, 지난 9일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문제는 거의 한 1,000여 명의 사람과 밀집된 공간에서 예배를 했으면서 전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전파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31번 확진자는 누명이다. 나는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진위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31번 확진자는 내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한방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방법을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제 이게 31번 확진자의 주장이고 그리고 또 보건소까지도 갔는데도 단순한 폐렴 증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병원 측은 31번 확진자가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반대로 31번 확진자는 요구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뭐 요거는 상황을 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네. 내가 확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검사를 좀 해보셨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공장소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됐다. 네. 그렇다면 책임을 묻습니까? 일단은 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이 처벌 여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법리적으로만 따져보면요. 자신이 지금 감염된 게 거의 확실한데 밖에 나가서 상해라든지 병을 일으키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내지 업무상, 업무상 아니면 가실치상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지만 뭐 이때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병이 확실한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감염병 예방법에 격리라든지 지시를 거부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이거는 가능한데 뭐 상해죄라든지 그런 걸 완벽하게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검사를 거부한 사람한테 내가 전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검사를 거부한 사람을 상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이론적으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감염자도 누군가한테 전염이 됐을 것이고 네. 이런 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모두가 이 사태를 좀 예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조직적이고 이제 뭐 악의적으로 이렇게 전파를 꾀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뭐 지금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3,700여 명에 육박을 하고 뭐 슈퍼 전파자도 지역별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3법이 긴급하게 또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제 코로나 3법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검사를 하고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강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역망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을 거부할 때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하거나 격리한 사람에게 자가, 시설 격리, 증상 확인, 조사,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의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입국하거나 또 격리했을 때 못 오게 할 수 있도록 네.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한테 입국이나 입국 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코로나 3법 원래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게 뭐 일반적 법률도 그런데요. 예. 이번에는 즉시 시행하도록 법안을 시행하고 처벌 규정은 1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네. 그만큼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워낙에 사태가 위중하니까 코로나 3법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코로나 네. 3법 이후 뒤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심각사태 두 번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동 경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SNS 상에서는 일부러 네. 이동 경로에 땡땡땡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동 경로에 무언가를 사요, 땡땡땡을. 거기서 내가 알고 싶으니까 정보를 산다. 정보는 다 공개해야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이동 경로에 땡땡땡. 뭘 사지? 궁금하시죠?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영수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영수증을 왜 산다는 거예요? 뭐하러 영수증을 사요? 무슨 말이지 이게? 네,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마트 이런 곳에서 결제했던 영수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사? 그걸 왜 사요? 그 영수증이 이제 바로 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이유가 확진자와 같은 곳에서 동선이 겹치는 사람 이제 무분별하게는 아니고 네. 그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쉴 수 되겠지요. 있다. 네, 그래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돼. 가짜 그 접촉자 행세를 하면서 유급휴가를 좀 받아보겠다는 그런 유량이죠. 아니 진짜 그래서 저걸 산단 말이에요? 야, 파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파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해가 안 되네요. 확진자가 네. 4천 명 다 돼가고 지금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네. 무슨 감염 경로 영수증을 사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사라고 가르쳐 주던가요? 법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거. 네, 법을 악용한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이렇게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서 네. 입원이나 격리됐을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저 깨병, 네.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나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이건 듭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이거 알면 진짜 푹 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푹 쉬게 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아예 소리야? 복식에, 네. 그럼 본인이 그 동네 거기 다녔다. 내가 확진 네.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자가격리하겠다 이러면서 직장에서 돈 받고 맞습니다. 해산 말도 안 안 가고요. 되는, 예. 해산 안 가고. 예. 그래서 이제 막으려고 지금 뭐 지자체에서 많은 뭐 게시문 같은 거 예. 올리고 있어요. 지금 긴급 안내문을 좀 게시했는데 네. SNS 상에서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 또 영수증 이런 것들을 사는 글이 있다면 이게 범죄가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업무 방해, 예, 예. 네. 그렇죠.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 되고 있고 이게 확진자 경로를 통해서 영수증을 매매하는 거는 예.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도 다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회사 가요. 그래. 아니요. 예. 회사 아프면 가지 말고 아프면 가지 말고. 예. 그래요, 맞아요. 아니 진짜로 내가 그 경로에 있었으면 네. 자가격리 그렇지,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다른 사람 네, 옮기면 네.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엉터리로 이게 무슨 그래. 소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네. 처벌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 영수증 사겠다는 사람은 휴가를 낸다 얘기하셨잖아요. 휴가를 받는다는 네. 생각으로. 휴가라는 건 본인이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마음 편히 쉬는 거잖아요. 자가격리 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휴가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거 큰 오산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래놓고 가지. 이래놓고 딴 데 안 되지. 그러면 안 갈 거라고. 되지. 본인은 아니니까.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 아이고, 예. 푹 쉽니다 그러다. 예. 진짜 푹 쉽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심각 사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네. 이것으로 바이러스를 없앤다라는 소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알 것 이것은 같아요. 뭐예요? 좀 뭐 이렇게 따뜻하게 뜨겁게 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래서 다리미. 아? 다리미로 옷을 이렇게 막 갖다 외출하고 오면 막 뜨겁게 다리는 거야. 그래? 뭐 마스크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이러스가 그냥 없어질 제 것이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뭔지 바로 모르겠어요. 확인해 높은 보겠습니다. 온도에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드라이기였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이게 진짜인가? 일단은 소문입니다. 소문. 인터넷에 소문. 떠도는 소문인데 네. 이 바이러스가 온도가 높은 데 있으면 네. 죽는다. 이런 말이 퍼지면서 외출하고 났을 때 이제 드라이기로 옷을 다 말려주고 따뜻한 바람을 쐬주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전문가들은 이것은 허위다. 그렇죠.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네. 드라이기로 막 다 이제 옷을 말린 다음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방역 준비 철저히 안 하시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부 약국이나 한의원 같은 데도 네. 좀 문제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19 예방약이 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SNS에서 왜 저러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거 정말 가짜 치료제고 예방약 하는 거는 엄중하게 당국이 처벌해야 되고 대처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약사회나 의사회에서는 현 시점에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의약품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가짜 약이니까 이거 만약에 확인이 되면 네. 징계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런 거 있는데 들어가면 면역력에 좋다는 약을 약 팔겠죠. 권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놓고 네. 앞에 이제 낚시성으로 저렇게 해놓는 거지. 근데 코로나19에 관련된 문자들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가짜 뉴스입니다 하고 보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다 쏠깃하단 말이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지금 요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첫 사망자가 1월에 나왔지만 정부가 은폐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네? 또 하기도 하고요. 또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의사의 어떤 전문가의 입장을 좀 빌려서 네.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콧물이나 가래가 있는 감기나 네. 감기지만 폐렴은 코로나19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저도 저희 저도 받아봤어요.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거나 햇볕을 쬐면 예방된다. 저도 맞아요, 받아봤어요. 맞아요. 이거 네, 받았어요. 네. 밖에 계속 있죠, 그냥.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소문이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 콧물 나면은 괜찮다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다행이라 그랬잖아요. 걔는 막 코 콧물 핑핑 풀고 막 그랬어요. 저는 코로나 아니에요. 콧물 나오거든요. 막 맞아 이래서. 맞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도 여기 앉아서 그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라는 거군요.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해 진짜. 예, 가뜩이나 이렇게 불안한데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소리 하셔줘요. 폐가 찔려질 것 같습니다. 저 연기력도 안 좋아. 연기력도. 근데 부자연스러워. 왜 굉장히 저러는 부자연스러워. 걸까요? 근데 저거 다른 것도 아니고 지하철 안인 것 같은데 저기서 어떻게 저래요? 이건 진짜 옆에 있는 승객들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전 안 되잖아요. 같으면 저렇게 나오면 저 사람 뭐야 쳐다봤겠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저는 감염됐습니다 이러면 순간 두렵고 놀라죠. 놀라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거 유튜버 촬영한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그 논란, 승객들의 반응을 촬영하려고 가짜로 아, 참. 코로나19에 감염된 척하면서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그런 반응을 촬영한 것입니다. 처벌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나는 이거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 이러면서 웬일이야. 또 그걸 영상을 올렸어요. 네. 이 인터뷰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한 구속영장 기각이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이 해당 유튜버는 자기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건 경범죄이기 때문에 벌금으로 2, 3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런 거는 좀 더 처벌이 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럼 막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광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자랑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로 또 나쁜 사람들이 좀 검거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대구 신천지 모임에 다녀왔다라면서 보건소에서 장난삼아 얘기했던 20대 남성입니다. 이 사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또 횡령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엄중한 시기 때 이렇게 거짓말해서 장난치거나 또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크다고 해서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네. 첫 번째 구속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랬대요? 예,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 감염, 그 가짜 행세했던 사람은 광고도 전부 끊겠다고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유, 고소. 그리고 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장난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은 서로가 동의해야 장난인 거죠. 맞아.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언비어 알파하고 이러는 것도 큰일 날 짓입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범죄입니다. 다음 자, 거. 이어서 코로나19 심각사태 마지막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땡땡땡은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지? 생활비입니다. 아, 그래. 네,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있죠.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생활비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2월 17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주부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감염이 안 되는 게 최우선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감염됐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청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네? 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그 신청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지킨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유급휴가비는요? 그것도 예. 좀 관심이 가는데요.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1급을 기준으로 해서 일일 상한액 13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생활비나 유급휴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집에 뭐 자가격리를 하거나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나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등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통합 심리 지원단을 지금 발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감염자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영남권에 트라우마 센터도 있고요.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도 지금 가능하니까 이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서 좀 정신건강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 한라인 전화를 통해서는 24시간 동안 응급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해줍니다. 격리자
우울증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라인 전화를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다들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영세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또 네.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대구 지역입니다. 맞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공포에 떨고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고 도시가 지금 아주 네. 공동화가 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확진자 가장 많이 퍼졌기 때문에 대구 지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개그맨 이동엽 씨도 대구거든요. 네. 부모님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요. 어. 다 문 닫고 어. 지금 집에만 꼼짝 않고 계시니까 상권도 예. 거의 다 지금 무너졌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결국 대구의 한 건물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네네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뭐를 공공을 안 받겠다 이 선언을 했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는 전 알아요. 알죠. 네. 건물주가 안 이분 참 받겠다. 고맙더라고요. 네. 네. 월세. 맞습니다. 월세였죠. 월세입니다. 네. 너무 박수 좋은, 보내야 되겠다. 네. 좋은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정답 바로 월세인데요. 영상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크게 낮춘 건물주가 있습니다. 석 달간 5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건물주는 고통 분담을 위해서 기꺼이 멋져. 감수했습니다. 네. 자, 건물주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임대료 깎아주는 것밖에 있겠습니까?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내 어려움을 같이 격작하는 거지 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아니 저런 분은 건물 한 2채는 더 사실 수 있을 더 거예요. 드려요. 그럼요. 네. 네. 예. 아유, 저 같아도 이럴 때 각박하게 구는 따뜻한 사람들. 내용이네요. 네. 건물 네. 있으십니까?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저 같아도 그렇게 월세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다들 맞습니다. 서로 도와야죠. 그뿐만 아닙니다. 대구에 또 어려울수록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구의 한 가게는요. 돈 대신에 땡땡땡을 받는다고 합니다. 뭘 돈 받습니까? 땡땡땡. 마스크? 마스크가 그래. 더 마스크, 중요하니까. 손 돈보다 세정제 귀한 이런 게 거. 네, 마스크잖아요. 뭐 이거는 정답은 영상으로 아, 그래요? 네. 네, 보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손님들이 돈 대신에 마스크를 건네고 음식을 받아갑니다. 예, 예. 업주 아. 이렇게 모은 마스크를요. 네. 대구시에 기부할 계획이라 하고 예. 자, 업주의 인터뷰도 언뜻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부하면서 솔직히 조금 더 보람이 있고요. 마스크랑 이렇게 음료도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기분 좋았고요. 예. 멋있다. 네, 코로나19 좋아요. 사태 겪으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라고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네. 합니다. 네티즌들도 막 대구 시민 여러분들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고 저도 뭐 대구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정말 좀 잘해라. 또 서울에서 이 소식 들을 때마다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 평소에 생활할 때는요, 나라가 막 반으로 나뉜 것 같고, 네. 여기서 다 다른 소리 하는 것 같고 이래도, 네. 이렇게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 IMF 때 그때도 느꼈잖아요. 탁 뭉치잖아요. 네. 탁 뭉쳐요. 또 뭉치죠. 막 네. 따뜻한 소식 막 들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힘을 내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극복하고 이러거든요. 좋아요. 코로나19 이것도 이렇게 해서 빨리 좀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하죠.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시누이와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는요, 시누이와 며느리의 한판 승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빼고 다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실제로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시죠? 저는 그런 게 없는데 네. 제 주변에는 왜 이렇게 가족끼리 왜 이리 하고 좀 이게 사례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지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께 살짝 부탁을 드렸대. 친정 어머님은 아프셔서.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흔쾌히 봐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애 잘 보시다가 어느 날 그 욕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난리 난 거예요. 신우가
왜 직장을 다녀가지고 애를 보게끔 해서 우리 엄마를 다치게 했느냐. 당시 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막 난리가 났었대요. 이러면 정말 화도 나고 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데. 고민되죠. 네. 실제로 변호사분들은 어때요? 정말 이혼 사유에 시누이가 포함된 경우들도 있나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피고가 남편만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위자료를 신우에 대해서까지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묘하게 좀 가족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시키거나 굳은 일을 이제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에게 또는 시어머니에게 험담을 해가지고 그런 부부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누이가 바람을 넣습니다. 이혼해라. 동생 이혼해라. 이게 바람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이혼으로 가는데 가장 결정타가 이쪽에 좀 많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예. 네, 이 사례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로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존재다. 그래요? 라고도 확인이 됐는데요. 한 결혼 정보 업체가 전국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시댁 방문에 있어서 가장 꺼려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시댁 방문이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네. 답을 했고요.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식구로는 시어머니가 1위, 41.8%, 네. 시누이가 21.2%로 2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로 다 이런 관계일 텐데. 네. 내가 또 여기 가면 시누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뭐 가족끼리 네. 왜 이래? 오늘은 며느리 대 시누이 파이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며느리의 입장에 대해서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누이에게 땡땡을 준다는 남편이거든요. 뭐일 이거 것 먼저 같아요? 바로 볼게요. 전 전 재산. 재산을 준다는 남편입니다. 야, 전 재산을 줘? 제목부터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직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이 더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극 중에 남편, 제 남편 해주실 분 제가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이 좀 커요. 누군가요? 이재용님이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닐 거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서 보험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험금 수령인을 모두 시누이로 해놓고 심지어 유언장에 자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시누이에게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졌죠. 아니, 당신은 남편 없이 지내는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은 내가 있잖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40살 넘은 누나를 엄마처럼 모시고 살던 남편. 저와 같이 모은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물려주겠다고요? 달래봐도 싸워봐도 먹통입니다. 과연 이혼이 정답인 걸까요? 이거 남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니야, 이거 전 재산이 이해가 들어간다. 이거는 좀 너무 안 심한 되지 않아요? 안 네. 되죠. 네. 저도 뭐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한데 네. 사랑합니다. 네.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만 할 뿐이지 그걸 다 떼가지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가정이잖아요. 저희 배우자라든지. 네. 그렇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 뭐 하고 남으면 모르겠지만 전 재산을 먼저 떼준다 하면 그러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성분들 네. 생각은 어때요? 아니 이거는 신우가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러지 말고 너희 재산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러면은 평생 내가 남편한테 1번이 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게 남매 사이가 워낙 좋은 그런 남매들 있잖아요. 그 누나가 엄마처럼 나를 키웠어. 뭐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네. 그 사이 좋은 거 하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건 이건 별개거든요. 상의를 해야죠. 네, 네. 요거 좀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신우 역할을 네. 장혜인 씨가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네. 연기 도전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볼게요. 네. 비슷한 사연입니다. 네. 신우이는 친남동생인 남편에게 집착을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신우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우이 왈 나 혼자 살기 외로워. 너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40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던 신우이가 나 외로워 이런 이유로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데 전 절대 네버 시부모님은 모셔도 신우이는 못 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왈 아니, 애도 없으니까 같이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누나가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 당신 많이 도와줄 거야.
치워. 내가 청소할래 그냥. 저도 제가 청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연은 실제로 인터넷에 네. 그 시누이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한 주부님이 실제로 이제 올려놓은 사연이에요. 근데 이 시누이는요, 결혼 전부터 남동생 부부에게 계속 같이 살자고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신우이하고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전 재산을 주겠다. 네. 이거는 그 이혼 소송 내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유,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 간에는 이제 부양, 동거, 협조 의무도 있지만 네. 그 서로 간에 같이 생활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시누이가 들어오는 건데 네. 마치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누나랑 나랑 가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거기에 너가 들어왔으니 내가 생각하는 건 같이 사는 걸 권유하니까 당연히 따라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이 대안도 남편이 구할 것이 아니라 시누이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재산은요? 재산은 네. 정말 제가 나서서라도 지켜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혼을 하는 수가 있고요. 네. 이혼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만약 남편이 사망을 하면 상속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이 많은 재산을 지금 누나한테 주는 걸로 그렇죠.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장이 만약 있다면 유언장은 변경해서 최종적인 게 유언장 효력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유언 좀 바꿔라. 라고 요청을 해서 유언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사망하게 됐을 때 누나한테 다 간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일정 몫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나가 죽었을 때 전 재산을 내 남동생에게 준다 이랬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가정이 있는데요. 전 재산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하네. 네. 뒤쳐서 뭐 한번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를 네. 저희가 한번 예로 들어봤어요. 좋습니다.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암투병 중인 남편의 재산을 시누이가 뺏어가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우, 네, 네. 이번에도 장혜인 씨가 해주시고 네. 시누이 역할을 해주시고 네네. 남편은 박변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아버지 네. 넘어갈까요? 사연을 이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저와 남편의 땅을 시댁이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식인지 알아봤는데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저희 부부의 땅 11필지 중에 3필지만 빼고 다 시누이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 왈 참나, 나는 그 땅 부모님한테 산 거야. 내가 내 땅 찾고 싶다는데 그게 왜 문제야? 어우, 연기 좋은데요. 이렇게 따지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끊더라고요. 부랴부랴 저와 남편에게 남아있는 땅을 알아보니까 송전탑 부근하고 몇 자리가 남은 땅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 뒷바라지에 암투병 중인 남편에게 하소연하면서 누나에게 땅을 되찾자고 하자 남편 왈 내가 뭐 병에 걸려가 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고 엄마 누나랑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설득해가지고 반만 좀 달라붙자. 반만이요? 예. 반? 야, 원래는 우리 부부의 땅이었던 겁니다. 반이요? 답답해서 눈물이 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네요.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신우들이 이러다가 이혼하면은 너 땅 뺏긴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누나들 이름으로 이제 옮겨 놓으려는 네네네. 경우도 있고요. 특히 상속 분쟁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 유언장을 위변조하기도 하고 네. 사실 이러면 이제 상속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증거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뭐 유언장을 변조하는 행위 아니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이제 바꾸는 행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남편 명의의 땅이 시누이 명의로 그러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형사상 범죄 행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땅 시세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시누이가 이거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러면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서를 줬더니 그 명의가 시누이에게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기죄 아니에요? 사기죄? 아니, 가족이니까 네. 믿었잖아요. 누나니까 특히나 믿고 인감증명서를 줬는데 그럼 이거 그 신우 입장은 뭐래요? 예, 신우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네. 올케를 조금 못 믿겠다는 입장이에요. 혹시라도 동생이 죽으면 네. 올케가 다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다. 네. 이때 우리 아버지가 내려놓은 땅,
이 땅들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땅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쁜 마음 먹고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받고 명의를 바꿨잖아요. 자기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기죄야.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인감증명서를 그냥 줬겠느냐. 어? 날 믿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줬지 않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이런 경우에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네요. 일단은 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할 경우엔 고소가 될 텐데 사기죄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쓸 거잖아요. 신우에게 넘긴다는 또는 증여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도 인정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암투병 중이었고 이거를 누나에게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원인 무효로 인한 말소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사이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졌다. 이러면은 진정 명예 회복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법적으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 피해 보상 뭐 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이런 것들이 성립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저기 정신적 손해도 가능하고요. 또 재산적 손해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신우의 돈 없는 재산 편취 저희가 한번 쭉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슬퍼. 신우이에게 네. 땡땡땡인데 과연 이거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시아버지를 폭행했고 오, 신우에게는 또 무엇을 한 겁니다. 욕을 막 하고 그랬나? 욕을 했을까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협박 문자입니다. 그렇죠. 협박 문자입니다. 신우에게는 협박 문자? 네.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연 궁금하시죠?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새벽 시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방문을 팍하게 열고 얼굴과 허벅지를 막 손으로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집에 불을 찌르겠어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해서 나를 도둑으로 만들어! 뭐야?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대 신우이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협박성 문자를 29번이나 걸쳐서 보냈고요. 문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적은 생활비로 남편 대학원 등록금 내고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나를 무시해요? 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서늘한 문자를 29번이나 보냈다고. 야, 이거 무서운데요? 뭡니까? 소름 예? 돋죠? 이거 뭐예요? 저 시아버지를 폭행하고 네. 신우이한테 협박 문자를. 네. 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놀랍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재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시댁에 들이닥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폭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1일, 2일 요 하룻밤 사이에 걸쳐서 29번이나 협박성 문자를 신우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뭔가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 이유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뭐 폭행하는 경우는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가끔 그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폭행하는 거는 아마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이 남편의 뒷바라지도 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본인이 다 하는데도 또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본인의 대우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 그런 것 때문에 폭행이나 또 신우이한테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폭행이 일어났어요. 협박도 했고. 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재판부 처벌을 했습니다. 네. 시아버지를 폭행했고요. 신우이 등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 또 다른 시댁 식구들하고도 동시다발로 분란 이렇게 용서를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계존속 폭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방금 뭐 징역 4월이면 이거 너무 적은 형량 아닌가요? 예, 시아버지의 뜻이 있었는데요. 존속 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혀서 그러면 또 반의사 불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보다 가정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 간의 비밀도 유지가 되고 처벌보다는 이제 앞으로 더 잘 지내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앞으로 어쨌든 우리 며느리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이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처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든 다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그래요? 진행된 것입니다. 아니, 그 폭행한 그 며느리는 여기서 나를 도둑으로 만드냐?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네, 그러잖아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남편 교육까지 내가 교육비를 댔는데
나를 도둑으로 도둑으로 만들. 만드냐.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뭐 시아버지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큰 범죄죠.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가족끼리 왜 이래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시누이가 남편을 땡땡땡땡에 감금을 했습니다. 어딘가 감금을 했다는 건데. 어디다 감금했을 것 같아요? 뭐 지하실 뭐 이런 데인가? 지하실 아니야. 있으면 집이 부자네요, 그럼. 이건 어딘지 알겠다. 아, 그래요? 무인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아시네요. 정신병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사연, 마지막 사연, 남편 역할은 종종 있다고 하신 우리 이재용 MC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부부가 별거한 지 10년이나 되었던 중 남편이 가족 사업을 해오던 동업자인 사례자의 시누이 누나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누이와 가족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동생이 도박에 중독됐고 가산을 모두 탕진하기 직전이야. 심지어 폭력배에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숨어 지내야 돼. 나 미치지 않았어.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나 시누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가족들은 남편을 경기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 남편이 지속적인 정신과 계통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허위의 진술서를 써서 시누이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이 사건도 참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2015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하고 1990년대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00년대부터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가족 사업을 했었는데 가족 사업이 좀 틀어지면서 누나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내하고 시누이가 손을 잡고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 부인이 별거 중이라고는 해도 네. 어떻게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렇게 같이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대 이름 바람입니다. 바람 폈어요? 바람 펴서. 아 남편이 바람을 폈어. 바람 폈고 딴 살림 차리고 아. 부인이 혼자 벌어서 아이들 아. 다 키웠대요. 또 그런 사연이 아픔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뭐 정신병원이 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싶기도 그쵸, 하고. 예. 그러네요. 네. 예, 결국에 정신질환이 없던 남편은 퇴원을 했는데요. 더 무서운 거는 누나가 그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해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 서천, 인천, 고양, 서울 등지에서 계속 170일가량이나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의료진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걸 그냥 있지는 않았을 텐데. 네. 모의사가 판단해서 정신병 아니다 그래서 170일 만에 나왔는데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별거 중 아내. 찾아가서 너무 속상하다. 왜 누나한테 쏘가가지고 시누이한테 쏘가서 입원 동의를 한 것이냐라고 따졌는데 뭐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병원에 끌려갔고 이렇게 갇혀있던 게 억울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제 사전 정보에 의하면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렇죠. 그래서 다 딴 살림을 차렸고 그 가정을 돌보는 것은 그 부인이 다 해왔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둘 다 뭐 잘못한 게 크지요. 그렇지만 소송을 제기한 쪽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부인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서 남편의 손을 재판부는 들어줬습니다. 부인의 책임으로 이혼하라고 하면서 또 부인은 또 뭐 어떻게든 좀 가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남편을 보낸 거라 했지만 그거는 배우자로서 그렇게 동의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는 이제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 파편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사람이 이혼 소송 제기했으니까 이건 기각해달라. 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섰어요. 근데 이미 파탄 상태였고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악의적으로 이혼만을 막기 위한 그런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시누이와 정신병원 관계자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병원 관계자가 이제 누나가 막 매수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형법상 감금죄인데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처벌해야죠. 네. 자,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는 시누이와의 글쎄 흔치 않은 네. 그런 다툼이에요. 그죠? 흔치는 않아요. 네.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저는 잘 못 봤는데 하여간 이런 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타는 걸 꺼려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지하철 타보면 손님이 확 준 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 준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은 가급적이면 삼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게요. 청주시에서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나흘 동안 승객 53명을 태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 부산 그리고 대전 등의 확진자들도 항공이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해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대중교통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네. 지금 출근 시간은 어우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생각나서 옛날에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레이더망으로 딱 봤을 때 빈자리 딱 보이면 바로 그냥 달려가서 엉덩이 딱 들밀고 안에 가방 집어던져 딱 앉잖아요. 지금은 빈자리가 있어도 그냥 저 멀리 떨어 서 있고 구석에 그냥 서 이게 있고. 옆 사람과 부딪히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사람들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아, 대중교통 타보면요. 요즘에는 뭐 정말 그 한 칸에 네. 마스크 착용 안 한 사람? 분을 한두 명? 이래요. 한두 명? 나머지 분들은 다 마스크 착용하고 제대로 있죠. 다 착용하고 네. 그러고 네, 계신데 네. 지금 나왔습니다만 그 청주의 택시기사 네네네. 택시기사분들은 사실 내가 코로나19의 확진자라는 걸 모르는 채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워낙에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승객들한테 굉장히 감염이 빠르잖아요. 아. 그래서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우려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좁아요. 예. 2m 안쪽이거든요. 택시 공간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3명을 태웠는데 예.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저도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택시 탈 때만 느끼는데 다 이걸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해야 돼요. 저는 네, 한 네. 번도 안 착용한 걸 네, 본 적이 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또 착용을 하게 네,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에티켓이에요. 네. 맞아요. 안 착용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힐끗 보더라고요. 보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세계 각국은 어떤지 특히 우한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우한에서는 도시를 폐쇄하고 대중교통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네. 아주 초강수 정책을 둬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승차 공유회사에서는 그 택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택시 이제 그 승차석하고 뒷좌석 사이에 비닐 가림막을 아. 설치해서 이런 감염을 굉장히 방지를 하고 저런 있습니다. 식으로? 예, 네. 비닐 이거는 좀 칸막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는 좀 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네, 좀 궁금한데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 승객에게 일일이 다 그 발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비행기 탈 때 검문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지하철도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카드 이렇게 찍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 발열 체크가 딱 되는 거예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좋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개발해서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기 건물 들어올 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열 쟀어요. 재잖아요. 우리 네. 방송하러 들어올 때도 다 열을 재거든요. 네. 근데 지하철에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산 우려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중교통 이용을 좀 삼가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올바르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시면요. 안전한 대중교통 경로 어플을 개발. 이것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시립대 한 연구팀이 이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또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감염 위험이 낮은 대중교통 경로를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괜찮네요. 개발했어요. 이거를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또 감염 경로 관련된 그 어플도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대중교통은 어디를 이용하면 되는지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확인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혼잡하지 않은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어플 나오면 좀 출근길 많이 모일 시간에 그 시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피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고요. 그렇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하자. 네, 이것도 중요하죠.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하자. 그 시간대를. 맞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혼잡한 그 열차라든지 지하철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더 늦게 퇴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을 하게 되면 너무 이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은 그 사업주의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네. 그리고 또 목적지까지 크게 돌아가지 않는 혼잡도가 이제 덜한 대체 노선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글쎄, 이런 건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09시 출근에 6시 네, 퇴근이에요. 네. 네네, 맞아요. 근데 0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까지 차 마시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맞아요. 출근해서. 그럼 일단 네, 네, 출근하는 거야. 그렇지. 9시부터 딱 일을 시작하는 게 그래, 아니고. 점심 먹으러 또 그래, 금방 우리 가잖아. 출근했으니까 차 한잔 하지. 네. 맞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밥 또 한 먹으러 10시 가요.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아예 10시에 출근해서. 네? 그럴 바에 7시에 아예 해야지. 그냥 차 마셨다 하고 점심까지 먹고 나서 출근해. 그건 안 되고. 근데 업무가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니까 네. 금융 쪽 뭐 이런 쪽 맞아, 다 맞아요. 시간을 맞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건데 네. 굳이 요즘에는 9 to 6가 아니더라도 10시에 와서 7시라든지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맞아요. 배려가 좀 상사들. 있어야죠. 맞아요. 네, 네. 이사급 이상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아니, 사장님. 네, 사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갑을 활용하자. 정차 좋아요. 후에 일어나자. 이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감염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라든지 뭐 출입문 이런 것들을 잘못 만지게 되면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 겨울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장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버스가 만약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또 잡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차한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손잡이나 기둥을 덜 잡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일어났다가 차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막 청년의 막 이렇게 바지 잡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잡는 것도 요즘은 싫어하니까 네, 네.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딱 정차한 다음에 일어서시는 거. 네. 지하철 손잡이도 지금 소독을 더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해요.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또 객실 의자 소독도 늘리고요. 객실 연막 살균 소독도 지금 2달에 한 번 하는데 월 1회. 또 고온 스팀 청소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지하철이나 열차도 관리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은 하루 1회에서 2회 소독으로 늘렸고 네. 일회용 교통카드도 5일마다 이제 세척을 하면서 위생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나 버스 안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비누를 떨어지지 않게 비치해 둔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마스크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기침이 날 것 같으면 가리고 그거 습관되는 하거든요. 거죠. 네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지켜주시는 게 예방에 아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 보셨죠? 엘리베이터 안에 잠깐 같이 있었는데 감염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아주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마스크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산에 가서 저 화장실 쓰는데 저 안에 있었는데 소독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좀 나온 다음에 저 눈 따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올리브 중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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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3월 1일은 휴일이었으니까 3월 2일 월요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시작되는 건데 제발 이 3월에는 코로나19 마무리가 되고 다들 평상심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3월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